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깊은 상월짜기 아래 널찍한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바로 김진사 댁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농가 밭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어 가을이면 황금빛 나락이 출렁이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어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이었지만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세가 드높아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근심이 대문턱을 넘어 안방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면 그 집안의 공기는 한겨울 찬바람보다 더 매섭게 얼어붙기 마련이라 이 댁에도 남모르는 깊은 시름이 있었습니다. 그해 늦가을은 유난히 바람이 거칠게 불어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 가지가 뚝뚝 부러지고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며 밤새 울어대던 때였는데 김진사 댁 안채에서는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와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김진사 댁의 금지옥엽 고명딸인 아기씨였는데 본래 얼굴이 달덩이처럼 곱고 마음이 여려 바깥 출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귀한 규수였으나 청천벽력 같은 혼담이 오고 간 뒤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으니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속은 숯검정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기씨를 공포에 떨게 만든 상대는 이웃 고을 넘어 산등성이에 홀로 사는 망나니 덕칠이라는 사내였는데 그는 워낙 성질이 불같고 힘이 장사라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술에 취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마을 장정 10명이 달려들어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천하의 잡놈이었습니다. 본래 양반 가문과는 인연이 닿을 리 없는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김진사가 젊은 시절 큰 빚을 지는 바람에 얽히고 설킨 악연이 생겼고 덕칠은 그 묵은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김진사의 고명딸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니 김진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에서 곰방대를 물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바닥이 꺼져라. 고민을 거듭했지만 약조를 어기면 덕칠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 뻔했고 관에 고발하자니 자신의 과거 허물이 드러날까 두려워 꼼짝없이 딸을 사지로 내몰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안방마님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는 딸의 손을 잡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놈에게 너를 보낼 수 없다며 통곡했지만 날짜는 야속하게 흘러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올라 마치 초상집 분위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분이었는데 분이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김진사 댁에 거두어져 잔심부름부터 험한 부엌일까지 도맡아하며 자라난 하녀로 비록 옷차림은 남루하고 손은 거칠었으나 눈망울만은 맑고 깊은 우물처럼 그윽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주인 댁의 근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안채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찾고 고운 아기씨가 산짐승 같은 사내에게 시집을 가게 생겼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라 생각하며 솥뚜껑을 행주로 닦아내고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가 아닌데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안방마님이 은밀하게 부엌으로 들어와 분이의 어깨를 잡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분이야 너는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며 내 친자식처럼 크지 않았느냐 하며 운을 떼었는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너무나 절박하고도 기이하여 분이는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며 마님의 다음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 아이를 그 망나니에게 보내면 필시 사흘도 못 넘기고 죽고 말 것이다. 네가 대신 가마를 타고 가서 그놈의 색시가 되어준다면 내 죽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분이의 손을 잡고 애원 반 강요 반의 청을 하니 분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남의 집 밥을 얻어먹고 살았지만 자신 또한 귀한 목숨이고 앞날에 대한 소박한 꿈이 없지 않았기에 흉악하기로 소문난 덕칠에게 시집을 가라는 말은 곧 죽으러 가라는 말과 다를 바 없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거두어 주지 않았다면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을 목숨이라는 생각과 평소 자신에게 고운 옷 한 번 입혀주지 않았어도 굶기지는 않았던 주인댁의 은혜가 떠올라 차마 싫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님의 치맛자락만 바라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결국 분이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마님 말씀대로 하겠으니 아기씨는 너무 걱정 마시라 이르십시오 라고 작게 대답했고, 그 말을 들은 마님은 분이를 와락 껴안으며 고맙다 미안하다를 연발했지만 분이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속삭임처럼 들려 등골이 오싹해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자신이 덮고 자던 얇은 무명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는데 부엌 아궁이에 온기조차 닿지 않는 차가운 윗목에서 느끼는 그 서러움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정해진 운명이라면 피하지 않고 부딪혀 보겠다는 오기 같은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김진사 댁은 은밀하고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안차에 깊숙한 골방으로 분이를 불러들여 목욕물을 두고 향기로운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니 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려보는 호사에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님과 유모는 분이의 거친 손등에 꿀을 발라 문지르고 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하얀 분을 칠해 귀한 집 규수처럼 보이게 꾸몄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도 고와서 분이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이 고운 모습이 망나니에게 팔려가기 위한 치장임을 깨닫고는 다시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기씨가 입어야 했을 붉은 비단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분이가 입자 옷 맵시가 제법 태가 났지만 옷감이 몸에 닿는 느낌이 너무나 부드러워. 평생 거친 무명옷만 입고 살았던 분이의 피부에는 마치 가시옷을 입은 것처럼 따갑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기씨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눈물을 훔쳤고 분이는 그런 아기씨와 눈이 마주치자 짐짓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여 보였으니 이는 주인과 하녀의 관계를 떠나 같은 여자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를 대신 짊어진 자의 의연함이기도 했습니다. 김진사는 분이에게 네가 가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놈은 둔해서 모를 것이다. 만약 들키더라도 내가 나중에 잘 무마할 테니 너는 그저 얌전하게 집안 살림이나 하며 살거라 라고 당부했지만 그 말은 그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변명에 불과함을 분이도 알고 김진사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속으로 양반님네 약조가 이리도 가벼운 것이었던가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하고 공손히 대답하며 마지막까지 한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고 허리춤에 작은 은장도 하나를 몰래 챙겨 넣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당찬 마음가짐을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홀리의 날 아침이 밝아오고 멀리서 덕칠이 보낸 가마꾼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을 어귀에 들어섰는데 가마꾼들조차 거칠고 험상궂은 사내들이라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담장 너머로 숨죽여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김진사 댁 대문이 활짝 열리고 곱게 단장한 신부가 나오자 사람들은 아이고 저 고운 아기씨가 그놈한테 가다니 하며 혀를 찼지만 족두리 아래 가려진 얼굴이 진짜 아기씨가 아닌 부엌대기 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안타까워만 했습니다. 분이는 가마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했던 기와집과 마당의 장독대 그리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눈에 담았는데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져 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가마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고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좁고 어두운 가마 안은 분위에 거친 숨소리만 가득 찼고 이제부터 닥쳐올 시련은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두 주먹을 꼭 쥐고 무릎 위에 올리며 흔들리는 가마의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마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고 길은 점점 험해져서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욕지거리가 가마 안까지 생생하게 들려왔는데 이는 앞으로 분이가 살아가야 할 덕칠의 집이 얼마나 척박하고 거친 곳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족두리가 무거워 목이 뻐근했지만 흐트러짐 없이 앉아 있었고 비단 치마 속에서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내가 비록 가짜 신부로 가지만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텨보자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속의 두려움을 쫓아내려 애썼습니다. 산바람이 가마의 틈새로 들어와 촛불을 꺼뜨릴 듯 위태롭게 일렁겼고 분이의 마음도 그 촛불처럼 흔들렸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옛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속으로 되뇌며 평정심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 주위가 어둑해질 무렵 가마꾼 중 우두머리인 듯한 자가 다 왔소 여기가 그 망난이 댁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 분이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마가 멈춘 곳은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산 중턱의 외딴집 앞이었는데 대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 삐딱하게 걸려 있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초가집이었습니다. 마중 나오는 이 하나 없이 마당에는 낙엽만 뒹굴고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올 뿐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막강산이었기에 분이는 가마문을 열고 내리면서 발끝에 닿는 차가운 땅의 감촉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마루 끝에 걸터앉아 술병을 기울이고 있는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는데 헝클어진 머리에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고름은 풀어헤친 채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어 한눈에 보아도 그가 소문의 망나니 덕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덕칠은 가마에서 내리는 신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양반댁 귀한 딸년이 이런 누추한 곳에 와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술을 목구멍에 털어 넣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거칠던지 마당의 흙먼지가 다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꼿꼿하게 서서 덕칠을 향해 절을 올렸고 비록 가짜 신부일지언정 예를 갖추어 첫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칠은 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분이를 흘겨보며 흥절은 무슨 놈의 절 밥이나 할 줄 알면 다행이지 라고 콧방귀를 뀌고는 술병을 들고 방으로 쾅 하고 들어가 버렸으니 남겨진 분이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마당에 홀로 서서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고 분이는 화려한 화롯을 입은 채 낯선 집 마당에 버려진 듯 서 있었지만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하늘에 뜬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각오한 일이 아니더냐. 기와집 부엌이나 여기 부엌이나 불 떼고 밥하는 건 매한가지다라고 생각하며 분이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으니 그녀의 눈빛은 겁먹은 아기씨의 눈빛이 아니라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하녀 분이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분이의 시선이 머문 곳은 자풀이 무성한 마당 한구석에 있는 우물가였는데 물동이는 깨져 있고 두레박줄은 엉켜 있어 그 집주인의 성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화롯의 거추장스러운 자락을 허리춤에 묶고 우물가로 다가가 엉킨 줄을 풀기 시작했으니 신방에 들어가 첫날 밤을 기다려야 할 신부가 도착하자마자 살림을 챙기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집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쯧쯧 꽃 같은 색시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저놈 성질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며 중얼거렸지만 분이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덕칠의 집은 멀리서 볼 때보다 가까이서 보니 그 처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비바람을 막아주어야 할 지붕의 이연근 썩어 문드러져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벽에는 주먹만 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황소바람이 제 집 드나들듯 오가는 꼴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언제 썼는지 알 수 없는 농기구들이 녹슨 채 널브러져 있었고 구석에 쌓인 퇴비더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여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버려진 흉기에 가까워 보였으니 분이는 기가 막혀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덕칠의 코골이 소리는 천둥처럼 요란하여 집 전체를 울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산짐승의 포효와 같아 분이는 방문 고리를 잡으려다가도 흠칫 놀라 손을 거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며 망설였습니다. 분이는 차가운 마루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김진사 댁의 따뜻한 아랫목과 기름진 쌀밥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지만 이미 물 건너간 일이여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족두리를 벗어 조심스레 옆에 내려놓고 화려한 화롯의 소매를 걷어붙이며 그래,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 집구석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게 내 첫 번째 일이다 라고 속으로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이는 평생을 몸으로 때우며 살아온 한요역기에 닥쳐온 시련 앞에서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당장 손을 움직여 무엇이라도 고치고 닦아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분이는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는데 부뚜막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말라 비틀어진 밥풀 몇 개만이 눌어붙어 있어 이 사내가 평소에 끼니를 어떻게 때웠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아궁이 앞에는 타다 남은 장작과 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불길이 들어갈 틈조차 없었고 찬장 문짝은 떨어져 나가 쥐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어 있었으니 분이는 혀를 끌끌 차며 빗자루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부엌 구석진 곳에 몽당 빗자루 하나가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어들고 묵은 먼지와 거미줄을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쓱쓱 싹싹하는 비질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쓸고 닦아 부엌 바닥이 제 색깔을 찾을 무렵 분이는 물을 찾아 밖으로 나갔는데 우물가는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다행히 우물물은 마르지 않고 차올라 있어 두레박을 내리자 맑고 차가운 물이 찰랑거리며 올라왔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머리에 이고 부엌으로 돌아오려는데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는데 밤중에 옆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나왔다가 곱게 차려입은 새색시가 물동이를 이고 있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귀신인가 사람인가 저 망나니 놈 집에 새색시가 들어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정말로 사람이 있었구먼 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분이를 향해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분이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담장 쪽으로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올리자 할머니는 분이의 고운 얼굴과 거친 손을 번갈아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새색시 자네가 누군지는 몰라도 제정신이라면 지금이라도 도망가게. 저놈은 술만 먹으면 개가 되어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야. 전처도 못 견디고 도망간 자리에 자네 같은 귀한 사람이 어찌 살겠나 하며 진심 어린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분이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짐짓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미 혼례를 치르고 들어온 몸이니 죽으나 사나 이 집 귀신이 되어야지요.
제가 잘 모시면 서방님도 마음을 잡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분이의 당찬 대답에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허허, 겉만 번지르르한 양반. 댁 규수인 줄 알았더니 속이 꽉 찬 여장부르구먼 하지만 조심하게 저놈 성질이 불같아서 밥상 없는 건 예사고 소리 지르는 건 밥 먹듯이 하는 놈일세 라며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다시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한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분이는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정신을 바짝 차렸고 아궁이 속의 재를 모두 긁어내고 마당에서 주워온 마른 솔가지와 장작을 넣어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라 눈을 맵게 했습니다. 굴뚝이 막혀 있는지 연기가 밖으로 잘 빠지지 않고 부엌 안으로 역류하여 분이는 콜록거리며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굴하지 않고 부직갱이로 아궁이 깊숙한 곳을 쑤셔가며 불길을 살려냈습니다. 이윽고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힘차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싸늘하게 식어있던 부엌과 방구들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하자 분이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솥을 깨끗이 씻어 물을 붓고 쌀독을 뒤졌지만 쌀독 바닥에는 쥐가 파먹다 남은 뉘 섞인 쌀 한 줌과 보리쌀 약간만이 굴러다니고 있어 그것을 박박 긁어 모아 조리질을 해야 했습니다. 쌀을 씻는 분이의 손은 시린 물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쌀을 안치고 불 조절을 하는 손놀림은 능숙하기 그지없어 마치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림을 살아온 아낙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밥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그제야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분이는 붓두막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꽃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덕칠과의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밤새도록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자던 덕칠은 새벽달기 우는 소리에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떴는데 목은 타들어가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파오며 속이 메스꺼워 당장이라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손을 더듬어 머리맡에 둔 물그릇을 찾았는데 평소라면 비어있거나 먼지가 떠 있어야 할 사기 그릇에 맑은 물이 찰랑거리게 담겨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벌컥벌컥 물을 들이켜고 나서야 정신이 좀 든 덕칠은 어제 낮에 자신이 김진사 댁딸을 데려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기억해내고는 아직도 안 도망가고 있나 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덕칠은 방문을 벌컥 열고 마루로 나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마당은 빗자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널브러져 있던 농기구들은 가지런히 벽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엌 쪽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구수한 밥 냄새는 이 집에서 몇 년 동안 맡아보지 못한 낯설고도 그리운 향기라 덕칠은 홀린 듯이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 아궁이 불빛을 받아 얼굴이 붉게 상기된 분이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화려한 비단옷 대신 낡은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짐짓 거친 목소리로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곱게 자란 양반집 딸내미가 이런 흉내를 낸다고 내가 감동할 줄 아느냐? 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부엌 천장에 그 그을음이 떨어질 정도였지만 분이는 놀란 기색 없이 밥상을 들고 일어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서방님, 밤새 곤히 주무시기에 깨우지 않고 아침상을 보았습니다. 솜씨는 없으나 속을 푸셔야 하니 어서 드시지요. 덕칠은 분이의 태연한 태도에 오히려 더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는데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자신의 고함 소리에 기겁을 하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망갔을 터인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밥상을 내미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흥밥상 누가 네가 해준 밥 먹는데 당장 치워
라고 소리치며 밥상을 엎으려는 신용을 했지만 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귀한 곡식입니다. 서방님이 안 드시면 제가 먹겠습니다만 밤새 빈속으로 술독에 빠져 계셨으니 한 숟갈이라도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덕칠은 분이의 기에 눌려 엉겁결에 밥상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숟가락을 드는 내내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귀신에 홀린 건가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날부터 덕칠의 집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덕칠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분이는 그때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내며 집안일을 해나갔습니다. 덕칠이 마당에 술병을 던져 깨뜨리면 분이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조각을 치웠고 덕칠이 옷을 벗어 아무데나 던져 놓으면 그것을 주워 빨래터로 가져가 방망이질을 하며 묵은 때를 빼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이 지나도 분이가 도망 나오지 않자 저택 아기씨가 독한 것인가 아니면 덕칠이가 얌전해진 것인가 하며 내기를 걸기도 하고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며 구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칠은 장터에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친구들에게 우리 집 마누라가 김진사댁 귀한 딸인데 손맛이 얼마나 매운지 모른다,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니까 하며 허풍을 떨었는데 사실은 분이의 정체를 의심하거나 그녀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음을 숨기기 위한 방어막이었습니다. 덕칠은 집에 돌아와 마루의 대자로 누워 어이 물 좀 가져와 라고 소리쳤고 분이가 물그릇을 가져오자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네가 정말 김진사 딸이 맞느냐? 손이 왜 이리 거칠어 바칠하던 내 어미 손보다 더 거칠잖아 하며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분이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손목을 빼내고는 규방에만 갇혀 수만 놓다 보니 손끝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와서 험한 일을 하다 보니 더 거칠어졌지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덕칠은 흑말은 잘하는구나 하며 다시 드러누웠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분이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덕칠의 시선이 예전과는 다르게 날카로워졌음을 느끼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려 했으나 몸에 밴 한여로서의 습관과 말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진사댁에서는 분이가 아직도 쫓겨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혹시라도 가짜 신부임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하인 하나를 불러 덕칠네 집 근처에 가서 동태를 살피고 오너라 혹시라도 의심하는 기색이 있으면 바로 알려야 한다 라고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인은 덕칠네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시작했고 이를 눈치챈 덕칠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쾌감에 휩싸여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칠이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하며 고기 반찬 하나 없느냐, 부잣집 딸이 시집 오면서 돈 한 푼 안 가져왔어 라고 밥그릇을 밀어내자 분이는 조용히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몰래 가져온 은장도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을 팔아 고기를 사오시든지 아니면 저를 베시든지 서방님 뜻대로 하십시오. 서슬 퍼런 은장도와 분이의 결연한 눈빛을 본 덕칠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술이 확 깨는 느낌을 받았고 이 여자가 단순히 곱게 자란 규수가 아님을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찬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와 문풍지를 떨게 만들었고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 속에는 서로에 대한 탐색과 긴장감이 팽팽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덕칠은 헛기침을 하며 누가 널 벤다고 했나 그냥 해본 소리지 라며 꼬리를 내렸지만 분이는 은장도를 다시 품에 넣으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도를 예감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의 폭풍우였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꽃이 춤을 추며 내려와 앙상한 나뭇가지를 덮고 거친 땅을 부드럽게 감싸는 계절이 돌아왔는데 산골 마을의 겨울은 그 어느 곳보다도 일찍 찾아와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아궁이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게 만들었습니다. 덕칠에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지만 예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으니 지붕 위에는 새로 엮은 이영이 얹혀 있어 눈이 쌓여도 포근해 보였고 구멍 숭숭 뚫렸던 벽은 황토로 말끔하게 메워져 찬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굴뚝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올라 마을 사람들에게 저 집에도 이제 사람다운 삶이 깃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그 연기 냄새에는 구수한 된장 냄새와 밥 짓는 내음이 섞여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허기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쓸어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른 소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을께 나가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왔으며 텃밭에 남은 배추와 물을 거둬들여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어찌나 야무진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도저히 양반댁 규수라고는 믿을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이의 손등은 찬물과 거친 일 때문에 터지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남편 덕칠이 입을 누비옷을 짓느라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으니 그 정성은 지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덕칠은 처음에는 분이의 이런 부지런함이 가식이라 여기며 코웃음을 쳤으나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집안 꼴이 번듯해지고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의 맛이 깊어지자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로 양반집 여편네가 이른 소처럼 하는구먼 하고 비꼬았지만 장터에 나가서도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술을 마시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분이가 차려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면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어 덕칠은 자신도 모르게 밥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개운치 않은 의구심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분이의 손과 행동거지가 양반집 규수라기에는 너무나 억척스럽고 능숙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덕칠은 분이가 장독대에서 제 몸집만 한 큰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옮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숨어서 지켜보았는데 비단 구두를 신고 수만 놓던 여자가 어찌 저리 힘이 장사인가 싶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분이가 만드는 메주 모양이나 김장을 담그는 솜씨는 시골 아낙네들보다 더 좋았기에 덕칠은 혹시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분이는 덕칠의 시선이 날카로워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여자는 혼이 나면 강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혹은 서방님을 굶기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하며 지혜롭게 넘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덕칠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네가 정말 김진사 딸이냐?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라 하며 분위를 몰아쓰기도 하여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분위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덕칠의 젖은 버선을 벗겨주고 꿀물을 타주며 그의 화를 잠재웠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밝혀질 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 했습니다. 한편 김진사 댁에서는 분이가 덕칠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실이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것이 몹시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빨래터에서는 김진사 댁 아기씨가 망나니 덕칠이를 사람 만들었다더라.
아니다. 그 아기씨가 사실은 힘이 장사라 덕칠이가 꼼짝 못한다더라. 하는 식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혹시라도 덕칠이 분이의 정체를 눈치채고 들이닥쳐 행패를 부릴까봐 두려웠고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면 양반 체면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 뻔했기에 밥맛을 잃고 시름시름 앓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집안의 집사 역할을 하는 교활한 하인 하나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네가 덕칠이네 근처를 돌며 그놈의 동태를 살피고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우리 집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게 미리 손을 써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덕칠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는 평소에도 분이를 얕잡아보고 괴롭히던 자라 이번 기회에 분이에게 겁을 주고 덕칠의 길을 꺾어놓을 심산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오후 하인은 갓을 삐딱하게 쓰고 덕칠네 집 살인문 앞에 나타나 거만한 자세로 헛기침을 하며 주인을 불렀습니다. 덕칠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낯선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는데 번드르르한 옷을 입은 사내가 건방지게 서 있는 꼴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뉘신데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구시오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인은 덕칠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리고는 내 김진사 댁에서 왔네. 우리 아기씨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고생을 한다기에 안부나 물으러 왔지. 꼴을 보니 아기씨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먼 하며 혀를 찼습니다. 덕칠은 그 말투가 몹시 거슬렸지만 처가댁 사람이라는 생각에 꾹 참고 도끼를 내려놓으며 아기씨는 잘 계시니 걱정 마시오. 댁들이 걱정 안 해도 내 마누라는 내가 알아서 챙기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분이가 낯익은 목소리에 놀라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김진사댁 하인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저 하인은 자신의 얼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기에 마주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의 분이는 부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인 채 몸을 떨었습니다. 하인은 부엌 쪽을 흘끗 쳐다보며 큰 소리로 아기씨, 저 왔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마님께서 걱정이 태산 같으십니다. 하고 소리쳤는데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비아냥거림과 분위를 공영에 빠뜨리려는 악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덕칠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부엌을 보며 의아해하다가 하인에게 마누라가 몸이 안 좋아 누워있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라고 둘러댔지만 하인은 끈질기게 물러서지 않고 허허 양반 댁 예법을 모르는가. 친정 심부름꾼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다니 혹시 아기씨가 아닌 다른 계집이라도 데리고 사는 건가 하며 덕칠의 심기를 긁어놓았습니다. 그 말은 덕칠의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던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덕칠의 눈빛은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하여 도끼 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내 놈이 지금 내 안방을 의심하는 거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이 도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하인은 덕칠의 살기 등등한 모습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면서도 끝까지 깐죽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알겠네. 알겠어. 천한 것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구먼 하지만 명심하게 자네 분수에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게 언제 깨질지 모르는 독이라는 것도 알아두게 라는 묘한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덕칠은 하인이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침을 뱉었고 모욕감과 의구심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지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부엌 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임자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썩 나와보시오. 분이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있었지만 덕칠의 고함 소리가 점점 커지자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덕칠의 붉어진 얼굴과 마주쳤는데 그는
분이의 겁먹은 표정을 보자 화가 나면서도 묘한 연민을 느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분이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방금 온 놈이 한 말이 무슨 뜻이오? 분수에 넘치는 복이라니.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솔직하게 말해. 당신 정말 김진사댁 아기씨가 맞아. 덕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제발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애원 섞인 절박함이 들어있었습니다. 분이는 덕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진실을 말하면 덕칠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낄지 그리고 자신은 쫓겨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서방님 저는 하며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모습은 덕칠에게 긍정도 부정도 아닌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덕칠은 분이를 잡은 손을 힘없이 놓으며 됐다 말하기 싫으면 관두시오 하지만 내 눈을 속일 생각은 마시오 라고 차갑게 말하고는 획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덕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분이는 차갑게 식은 방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쏟아지는 눈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당에는 한방눈이 계속해서 내려 덕칠이 나간 발자국마저 지워버렸고 집안은 다시 예전의 정막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지만 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죗값을 받아야 할 때가. 분이는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 보찜을 싸기 시작했는데 이는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라 쫓겨날 준비를 미리 해두는 서글픈 몸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덕칠이 주막에서 술을 퍼마시고 김진사댁 대문 앞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덕칠은 술김에 내 마누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겠으니 장인어른은 나오시오 하며 행패를 부렸고 김진사댁 하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분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는데 자신 때문에 죄 없는 덕칠이 모욕을 당하고 다쳤다는 사실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는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국그릇에 떨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멍투성이가 된 덕칠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눈빛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마당으로 뛰어나가 덕칠을 부축하려 했으나 덕칠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마루에 걸터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분이 앞에 던졌는데 그것은 덕칠이 김진사 댁 앞에서 주워온 누군가가 흘린 김진사 댁의 족보 사본 조각이었습니다. 덕칠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적힌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당신 것이 아니더군. 이제 연극은 그만하고 말해라. 너는 누구냐? 분이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는 지난 시간 동안 참고 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눈이 계속 펑펑 쏟아져 내렸고 덕칠과 분이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차가운 벽이 생긴 듯 했지만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으로 쌓아 올린 평화는 끝이 났고 진짜 폭풍우가 몰아칠 준비를 마친 채 덕칠네 마당을 휘감고 돌았습니다. 분이는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통곡하며 그동안 가슴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떨리고 끊겨서 마치 피를 토하는 듯한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금지옥엽 아기씨가 아니라 그 댁부엌에서 재나 퍼내던 천한 종년분입니다. 마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가마에 올랐으나 서방님을 속이려던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니 부디 저를 죽여주십시오. 분이의 고백은 눈볼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덕칠의 귓게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져 그의 온몸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덕칠은 도끼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분이를 내려다보았지만 차마 그녀를 내려치지는 못하고 붉어진 눈으로 허공만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덕칠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 분이가 보여주었던 그 헌신적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얼음장 같은 가을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하던 모습, 밤새 호롱불 밑에서 자신의 해진 옷을 기워주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자신이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려주던 그 선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양반댁 귀한 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쩐지 손이 거칠고 일솜씨가 야무지더라니 하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진짜 귀한 아기씨였다면 자신 같은 놈을 사람 취급이나 했겠나 싶은 자조 섞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엎드려 우는 분이의 낡은 저고리 어깨 위로 하얗게 눈이 쌓이는 것을 보며 묘하게도 분노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살인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김진사 댁에서 보낸 하인들과 건장한 왈패들이었습니다. 앞장선 이는 지난번 염탐 왔던 그 교활한 하인이었는데 그는 덕칠이 김진사 댁에서 난동을 부린 것을 핑계삼아 분이를 도로 잡아오라는 아니면 아예 내치라는 은밀한 명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마당에 엎드려 있는 분이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오호라, 이제야 본색이 드러났구나. 천한년이 감히 주인 아기씨 행세를 하며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니 내년이 제정신이냐. 하인의 목소리는 덕칠의 집 마당을 더럽히는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인은 덕칠을 향해 거만하게 고개를 까닥이며 말했습니다. 이복에 덕칠이 자네도 속았으니 억울하겠지. 우리 대감마님께서 자네가 난동 부린 건 용서해 주신다니. 저 년을 우리에게 넘기게 관에 끌고 가서 곤장을 치고 다시 부엌대기로 부려먹어야 쓴맛을 알지. 그들은 마치 물건을 다루듯 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일으키려 했고 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김진사 댁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멍하니 서 있던 덕칠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분이에게 향했던 배신감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짐승처럼 다루는 저들에 대한 맹렬한 분노로 바뀌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순식간에 하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분이의 팔을 잡고 있던 하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는데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하인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덕칠은 천하장사라는 소문이 헛것이 아님을 증명하듯 굵은 팔뚝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내 집 마당에서 내 사람에게 손을 대느냐. 이 여자가 종년이든 부엌대기든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다. 하인은 팔을 부여잡고 뒹굴면서도 도끼를 품고 대들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저건 가짜야 너를 속인 사기꾼이라고. 양반댁 딸이 아니라 족보도 없는 천한년이란 말이다. 그런 년을 감싸고 돌다니 내 놈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인의 말은 덕칠의 아픈 곳을 찌르는 독설이었지만 덕칠은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 족보 양반, 그 잘난 양반들이 빚 대신 딸 팔아먹기 싫어서 죄 없는 아이를 사지로 내몰았더냐. 비단 옷 입고 점잠 빼는 니들 주인보다 내 밥상 차려주고 내 옷 끼워준 이 사람이 나한테는 천배 만배 더 귀한 사람이다. 덕칠의 호통 소리는 눈 덮인 상울짜기를 쩌렁쩌렁 울렸고 그 기세에 눌려
왈패들은 뒷걸음질을 쳤으며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덕칠은 마당 구석에 있던 지게 작대기를 집어들고 휘두르며 위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벌을 내리는 듯 험상궂으면서도 위험이 있어 감히 누구도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내 집 얼씬도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마누라를 천한년이라 부르면 그땐 이 작대기가 아니라 내 주먹이 니들 뼈를 추려낼 것이다. 썩 꺼져라. 덕칠의 섯을 펄은 위협에 김진사대 카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대문 밖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왈패들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고 오직 거친 숨을 몰아쉬는 덕칠과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덕칠이 자신을 감싸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멍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는데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작대기를 바닥에 툭 던지고는 씩씩거리며 분이에게 다가갔는데 분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덕칠의 투박하고 거친 손은 분이를 때리는 대신 그녀의 겨드랑이에 끼워져 그녀를 번쩍 일으켜 세웠습니다. 덕칠은 흙투성이가 된 분이의 치맛자락을 대충 털어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날도 추운데 청승맞게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네가 분이든 순이든 간에 내 밥 해주는 사람이면 됐지. 이름이 밥 먹여주나.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방금 전 아궁이에 집힌 군불처럼 뜨겁게 분이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분이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덕칠이 단단히 붙잡아주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번에는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만 묻자. 너 나한테 시집와서 도망가고 싶었냐? 내가 무섭고 싫어서 도망치려고 보찜 쌌던 거냐? 분이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서방님이 겉으로만 거칠지 속은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쫓겨날까봐, 서방님이 저를 버리실까봐 그게 무서워서 짐을 쌌습니다. 분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덕칠에 굳어있던 표정이 스르르 풀어지며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덕칠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그럼 됐다, 들어가자, 밥 다 식겠다 라며 분이의 손을 이끌고 부엌 쪽이 아닌 방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덕칠의 손은 난로처럼 따뜻하여 두 손이 맞닿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이웃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암 그래야지 부부는 전생의 원수가 만나 현생의 은인이 되는 거라지 하며 빙그레 웃고는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 아까 차려두었던 밥상의 온기는 식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훈훈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윗목에 앉아있는 분이에게 이리 와서 아랫목에 앉아라. 손이 그게 뭐냐? 동상 걸리겠다. 하며 자리를 내어주었고 분이는 쭈뼛거리며 다가가 덕칠의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덕칠은 식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어이구 시원하다. 역시 네가 끓인 국이 제일이다라며 일부러 과장되게 맛있는 척을 해보였고 그제야 분이도 눈물을 닦고 희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덕칠은 밥을 먹다 말고 문득 생각난 듯은 말했습니다. 내일날 밝으면 읍내 장터에 가서 비단 말고 무명천을 끊어오자. 너한테는 비단옷보다 일하기 편한 무명옷이 어울린다. 그리고 그놈의 족들이랑 화롯은 태워버리든지 하자.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그 말은 분이에게 이제 더 이상 가짜 아기씨 흉내를 낼 필요 없이 덕칠의 아내 분이로서 당당하게 살아도 좋다는 허락과도 같았습니다. 분이는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덕칠이 얹어주는 생선살을 받아먹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안도감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덕칠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 분이와 마주 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분이가 겪어온 고생담을 들으며 혀를 차기도 하고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며 껄껄 웃기도 했습니다. 덕칠은 분이의 손을 잡고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이 거친 손이 나를 사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투박하게 속삭였는데 그 한마디는 1000마디의 사랑 고백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다시 거세게 몰아쳤지만 덕칠의 집 안방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견고한 성체가 되어 두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덕칠이 데려온 여자가 김진사댁 아기씨가 아니라 한여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누구도 덕칠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며 비웃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덕칠이 보여준 기계와 분이에 대한 믿음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덕칠은 이제 더 이상 망나니가 아니라 한 여자를 지키는 가장이 되었고 분이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하녀가 아니라 한 집안의 당당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그 눈 내리는 날 마당에서의 한바탕 소동으로 인해 완성되었으니 시련은 때로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기도 하는 법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평화를 되찾았고 밤새 퍼붓던 한방눈은 온 세상을 하얀 소미불처럼 포근하게 덮어버려 덕칠의 집 마당에 흩뿌려졌던 소란의 흔적조차 말끔히 지워버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맑은 햇살이 눈 덮인 지붕 위로 쏟아져 내려 눈부신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거렸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는 수정 같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영롱한 소리를 내어 아침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는데 그의 얼굴에는 찌들었던 숙취와 도끼 대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생기가 감돌고 있어 마치 딴 사람이 된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 쌓인 마당을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무너진 울타리를 살피고 겨우내 땔감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도끼를 챙겨들고 뒷산으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부엌에서는 분이가 아침밥을 짓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비단옷과 무거운 가채를 벗어던지고 몸에 잘 맞는 깨끗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찐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때보다 맑고 고와 보였으며 붓두막 앞에 앉아 불을 조절하는 손길에는 여유와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솥단지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라 열린 부엌문을 통해 마당으로 퍼져나갔고 그 냄새는 뒷산으로 가려던 덕칠의 발길을 잠시 멈추게 할 만큼 따뜻하고 정겨운 것이어서 그는 빙그레 웃으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다녀오리다 하고 외치는 덕칠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부엌에서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화답하는 분이의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말과 두 사람의 아침 인사가 온 동네를 훈훈하게 드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덕칠네 집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예전처럼 망나니가 산다는 둥, 가짜 신부라는 둥 하는 흉흉한 소문이 아니라 덕칠이가 제법 사람 구실을 한다는 칭찬과 분이의 야무진 살림 솜씨에 대한 감탄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그 덕칠이가 곰 같은 힘으로 멧돼지만 잡는 줄 알았더니 제 마누라 지키는 데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더라 하며 혀를 내둘렀고 역시 여자가 들어와야 집안이 사는 법이야. 그 집 굴뚝 연기가 멈추질 않잖아 라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덕칠을 마주치면 슬금슬금 피하지 않고 먼저 인사를 건넸고 덕칠 또한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인사를 받아주니 마을의 골칫덩거리였던 그 집이 이제는 어엿한 이웃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진사 댁은 덕칠네 집과는 반대로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 적막강산이었는데 덕칠의 호통에 혼쭐이 난 하인들이 돌아와 그 기세를 전하자
김진사는 겁을 먹고 대문 밖 출입조차 삼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혹시라도 덕칠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관에 자신의 비행을 고발할까봐 전전긍긍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덕칠은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묵묵히 제 살 길만 찾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마음이 가시방석인 김진사와 달리 거친 무명 이불을 덮고 자도 마음 편한 분위와 덕칠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됐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 찾아왔는데 예로부터 동지에는 붉은 팥죽을 쑤어 먹으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풍습이 있어 분이도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분이는 지난 가을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붉은 팥을 꺼내 깨끗이 씻어 가마솥에 안치고 푹 삶기 시작했는데 팥이 무르도록 삶아지는 동안 구수하고 달큰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가 잡기는커녕 복이 굴러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분이는 삶은 팥을채에 걸러 껍질을 벗겨내고 앙금을 가라앉히는 수고로운 과정을 마다하지 않았고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새알심을 동글동글하게 빚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진주알처럼 곱고 예뻐서 빛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한 짐 가득 해온 덕칠은 마당에 장작을 부려놓고 부엌으로 들어와 분이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새알심 빚는 것을 거들겠다고 나섰는데 그의 투박하고 큰 손으로 조그만 반죽을 굴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분이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덕칠이 빚은 새알심은 모양이 제각각이고 울퉁불퉁하여 못생겼지만 분이는 서방님이 빚어서 더 맛있겠습니다 라고 칭찬해주며 솥에 함께 넣었고 덕칠은 으쓱해하며 아궁이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보글보글 팥죽 끓는 소리가 어우러져 부엌안은 더할 나위 없이 아늑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비치는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팥죽이 완성되자 분이는 먼저 작은 그릇에 팥죽을 담아 장독대와 대문 앞 그리고 헛간에 조금씩 뿌리며 집안의 안녕을 빌었는데 이는 미신이라기보다는 이 집을 지켜주는 모든 기운에 감사하는 분이의 정성스러운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덕칠은 그런 분이의 뒤를 따르며 올해는 애군이 다 물러갔으니 내년에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암 그렇고 말고 하며 맞장구를 쳤고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을 앞에 두고 마주 보았습니다. 붉은 팥죽 위에는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 있어 먹음직스러웠고 동치미 국물과 함께 차려진 소박한 밥상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은 귀한 만찬이었습니다. 덕칠은 숟가락으로 뜨거운 팥죽을 한 입 크게 떠서 호호 불어가며 입에 넣고는 아우 뜨겁다 그런데 정말 맛이 기가 막히는구먼.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팥죽은 처음 먹어본다.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릇을 비워나갔고 분이는 자신의 그릇에 있는 새알심을 건져 덕칠의 그릇에 옮겨주며 천천히 드세요. 솥에 한 가득이니 배 터지게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은 입가에 묻은 팥죽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임자도 많이 먹어. 그래야 힘을 써서 내년 봄에 밭도 갈고 씨도 뿌리지. 우리 저 너머 황무지도 개간해서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자 라며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덕칠은 따뜻한 숭늉을 들이켜며 배를 두드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고 분이의 손을 덥석 잡았는데 그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분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이야 내가 참 복이 많은 놈이다. 나 같은 망나니한테 너 같은 사람이 와줘서 이 다 쓰러져가는 집구석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줬으니 내가 죽어서도 이 은혜는 못 잊는다. 덕칠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묵직하여 분이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서방님.
제가 갈 곳 없는 신세였는데 서방님이 받아주셔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저야말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답하며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창호지 문을 두드렸지만 뜨끈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누운 두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덕칠은 팔베개를 하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년에는 지붕을 기와로 바꿔볼까 아니면 소를 한 마리 살까 하며 즐거운 고민을 늘어놓았고 분이는 옆에서 바느질감을 만지작거리며 소부터 사셔야지요. 그래야 농사짓기 수월하십니다. 라고 현명하게 대답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안을 밝히는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가끔 탁탁 소리를 냈지만 그 불빛은 꺼질 줄 모르고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어느새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분이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는데 험상궂게만 보이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지아비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곁에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에 눈보라가 아무리 거세도 이 작은 초가집은 끄떡없을 것이며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단단한 사랑의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추위는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알기에 분이는 깊은 안도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분이의 꿈속에는 더 이상 무서운 가마를 타고 팔려가는 악몽이 아니라 덕칠과 함께 누런 곡식이 넘실대는 들판을 거니는 행복한 꿈이 펼쳐지고 있었고 덕칠의 꿈속에는 분이가 차려준 밥상을 받고 한박 웃음을 짓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반쪽이라더니 거친 돌멩이 같던 덕칠과 여린 풀꽃 같던 분이가 만나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바위와 그 틈에 피어난 꽃이 되어 서로를 지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 지붕 위로 소복이 쌓이는 눈은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담아 내리는 듯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얇은 연기는 밤하늘 높이 올라가 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두 사람의 행복한 코골이 소리만 남았으니 듣는 이들도 모두 근심 걱정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꿀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상월 마을의 바람도 이제는 자러 갔는지 창문 흔들리는 소리마저 잦아들고 오직 평화로운 고요만이 이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